소화가 돼야 됩니다. 네, 뒤로 미루시는 분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네, 미루시면 안 된다 하는 거. 뒤로 갈수록 더 해야 될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개정 과목 정리된 거 우선 이걸 빨리 어느 정도 유동자산 하면 뭐뭐뭐, 비유동자산 하면 뭐뭐뭐 이렇게 여기는 다는 얘기 못 하더라도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지. 뭐 이런 거 좀 이제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론이 다 끝나가고 있죠. 요즘은 지금 우리가 분계를 안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이론 때문에 다시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여러분 매일매일 또 다시 분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부가가치세로 돌아와서 자, 매출세액의 구조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런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편인데 그 다음 편은 뭐가 되느냐? 그 다음 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죠? 이번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텐데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 매입세액의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관한 거 얘기했어요. 세금계산서 수치분. 그런데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 매입이 되겠고 수출기업의 수입 분납부 유예에 관한 또 부분인데 요거는 뭐 거의 요거는 이제 세액만 있는 거고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고정자산 매입. 그래서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배웠죠? 여러분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고정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인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매입한 것은 여기에 따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애정신고 누락분 여기에 들어가겠죠. 애정신고 누락분.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제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그랬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매입자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매출자가 발행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세액 공제 못 받고 금전적 손해를 매입자가 봐야 되느냐? 안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관할 세무서에 가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하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전부 세금계산서 이 얘기만 나왔잖아요. 우리가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만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라든가 현금으로 매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런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어디까지 그 설명을 드렸냐면은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의 매입세액, 그 다음에 애정신고 누락분, 그리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나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게 등자가 들어가면은요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가가치세 이 해설에서는 현금 영수증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현금 영수증이라는 말을. 자,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뒤에다가 등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포함해서 쓰는 말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의제 매입세액 밑에 설명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없네. 네, TAT 2급에서 여기 있구나. 살짝 나오네.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동그라미 2번에 의제 매입세액 132페이지 하단에 말이죠. 의제 매입세액. 자, 의제하여라는 말은요, 간주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주 공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웠는데,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의제도 그런 의미하고 아주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으로 간주하겠다. 매입이란다.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자, 그러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말은 원래 매입세액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원래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입세액 있는 것으로 해주겠다. 자, 어떤 사업자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 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뭘 공급할까요? 그러니까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재화를 또는 그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네,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자, 제조하면은요, 통조림 회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꽁치 통조림 이런 거 여러분 무슨 한치 통조림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러면 꽁치, 한치 이런 것은 원재료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가 그런 수산물을 사가지고 통조림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근데 수산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가공 식료품이잖아요.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예요.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꽁치를 1,000만 원어치 샀어도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어요. 꽁치에는 세금이 붙는 게 아니니까. 좋아요. 자, 그런데 1,000만 원어치 꽁치를 사서 통조림을 제조했습니다. 예, 통조림이 3,000만 원어치 통조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팔았다고 치면은 세금이 300만 원이 붙겠죠. 예. 300만 원. 그러면 그 통조림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재료만 물론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다 원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꽁치를 샀는데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면세를 사다 보니까. 네. 그러면 매출세액만 300만 원. 예. 그리고 매입세액은 조금은 있겠죠. 우리가 통조림을 원료로 하면 깡통도 사야 되고 그러잖아요. 뭐 깡통 살 때는 깡통은 이제 과세 제화니까 그거는 이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포장비 이런 깡통 같은 거 이런 거보다는 핵심적인 원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자, 그런 것이. 자, 제조업은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가공을 해서 또는 용역을 창출해서 공급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식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식당. 네.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은 밥을 여러분이 뭐 설렁탕이든 갈비탕이든 밥을 지으려면 쌀이 들어가잖아요. 쌀 면세예요. 면세입니다. 그러면 갈비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육점에서 고기 사와야죠. 갈비를. 면세. 미가공. 예. 그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원재료들은 뭐 배추, 무 할 거 없이 다 농산물이거나 수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면세네. 근데 밥을 만들어서 팔아요. 거기에는 과세야. 가공했잖아요. 찌개를 끓이고 갈비탕을 만들었잖아요. 가공식품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까 통지령 공제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매출세액은 10%가 탁 붙는데 쌀 매입세액 없죠. 시금치, 배추, 무 없죠. 고기도 없죠.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업종, 이러한 업종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너무 과중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공급하는 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자기가 원료로 쓰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면세예요. 그런 경우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업종별로 그 일정한 율이라는 게 달라요. 업종별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업종별로 율은 안 나왔는데 TAT 2급 교재에 가면 업종별로 율이 나올 거예요. 예, 업종별로 율이. 그런데 여러분 실기 시험에서 우리는 법인, 제조업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TAT 2급에서는. FAT 1급은 상품 매매업이에요. 상품 매매업.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걸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실기 문제에서는 이게 별 나오지를 않는데 의제매입세에 관해서 실기로는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론으로는 나온다 이거예요. 이론으로는. 의제매입세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실기할 때 이제 그 율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제조업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런 율이 있어요. 104분의 4 또는 뭐 109분의 9 이런 것이 있는데 109분의 9가 제일 높죠. 거의 10%에 가깝잖아요. 10%에 가까운 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업종에게 이걸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업종이 어디냐? 식당. 매출 규모가 2억 원 이하인 식당. 그런 식당은 그 원료로 쓰고 있는 거에 109분의 9를 곱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물론 한도가 또 있어요. 한도는 매출액의 몇 프로 한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하는 것은 의제매입세 공제의 계산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만 선택하면 돼. 우리 회사의 업종에 맞는 그 소정률이라는 게 몇 %인가 이거를 입력만 해주면 된다. 자, 우리 FAT 1급에서는 뭐를 알아야 될까요? 의제매입세액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만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것, 다양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다. 의제 매입세액 공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또 몇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만약에 쌀을 샀다. 그러면 꼭 증빙을 받아야 돼요. 쌀을 사고 증빙을 받으려면 어디를 거래해야 돼요? 쌀 파는 사람이 사업자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서 신용카드 매출, 내가 우리 신용카드로 샀다. 그러면 농협에서 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다 발행해 주죠. 근데 동네 아저씨한테 샀어요, 쌀을. 그럼 거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해 주나요? 안 해주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 같은 데서는 증빙을 받아야 되니까 계산서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쌀이나 꽁치 같은 걸 살 때 어디서 사야 돼요? 하나로마트라든가 사업자한테 가서 사야 된다. 이거 사업자한테. 그런데 제조업은 예외로 또 해줘요. 제조업은 사업을 크게 하잖아요. 크게 하는 이런 제조업은 어민들, 농민들 이런 그러니까 고기를 채취하는 사람이 꼭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어민들. 꽁치 잡는 사람이 꼭 무슨 주식회사에서만 잡는 게 아니죠. 그 어촌에 어부가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어부가 잡아가지고 꽁치 통조림 만드는 회사에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해줘요. 그런 거는. 그래서 다 기준이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런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이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의 공제라는 건 이제 식당 같은 데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보면은 이렇게 폐지, 고철 이게 모으는 사업자들이 있죠. 폐지나 고철을 모으는 사업자들을 보면은 어디서 누구에게 삽니까? 개인들에게 삽니다. 개인들에게. 폐지를 모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 사요.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거 10,000원입니다 하면서 할머니 요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해주세요. 뭐 신용카드로 해줍니까? 뭐 현금 영수증을 해줍니까? 비사업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라는 것이 이것도 그런 사업자들은 경우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넣어요. 이런 거. 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다 더하는데 매입세액에 다 더해주는 건데 중간에 뭐가 하나 있냐면 이게 하나 있네요. 빼기.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뺀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다. 이거. 그냥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고 공통 매입세액 중에 연쇄 사업분이 있고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다. 이런 것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좀 자세히 알아둬야 돼요. FAT 1급에서도. 그래야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지만 이거는 이 이유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지 하고 공제받지 못하도록 전표 입력을 해야 돼. 공제받지 못하는 것을 공제받는 것처럼 전표 입력했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가 있어요. 공제받으면 안 되는데 국세청에서 딱 확인해 보니까 공제받을 수 없는 걸 가지고 공제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 이제 딱 집계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16번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표를 이제 입력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어떤 표시를 할 거예요. 그 표시를 한 것이 일로 들어가. 그러면 이건 빼주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15에서 16을 빼주는 걸로 돼 있죠. 이걸 빼주는 거니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지금 현재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매입세액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거 10번에 포함된 것 중에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5번에 합계가 있군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16번을 빼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교재로 가보면은 그래서 이게 빼주는 게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빼면 이제 최종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매출세액 산출했죠? 거기에서 이 매입세액을 빼요. 그게 납부할 세액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실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한 거 나오지 않는 것은 다 안 할 거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그 중에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은 이론에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의제 매입세액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표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세금을 공제 안 해준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았지만 세금을 공제 안 한다.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인가? 자, 첫째, 세법상 의무 불이행. 자, 첫 번째는 매입처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합계표를 부실 기재했다 이거예요.
양식을 다 채웠어. 기초사항을 빼먹었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매입 세금을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로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가 만약에 10개 거래처가 있다. 그러면 A라는 거래처에 몇 건 얼마, B라는 거래처 몇 건에 얼마, 이런 양식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의무불이행 해서 공제 안 해주겠다. 두 번째, 세금계산서 미수치. 세금계산서 미수치한 거 공제 안 해주겠대요. 아니면 부실기재. 그러면 이제 무엇이 부실기재인가는 뒤에 세금계산서에서 나옵니다. 세금계산서에 보면 그 칸이 있잖아요. 그 칸을 다 채우느냐, 다 채우는 게 원칙이에요. 다 채우는 게 원칙인데 부실기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실기재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히 기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줘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이거는 우리가 면세 제도에서 이미 배웠죠. 제가 하는 사업은 지금 면세 사업이잖아요. 학원. 컴퓨터 학원이 면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컴퓨터를 사고 컴퓨터 대리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 공제 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자, 제가 만약에 1층에서 컴퓨터 매장을 한다고 볼까요? 컴퓨터 매장도 하고 제가 3층에서 학원도 해요. 그러면 그게 다 대표자가 나로 돼 있어. 그럼 내가 두 가지 사업을 다 하는 거죠? 그럼 뭐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면세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학원에 사용하려고 컴퓨터를 샀어요. 학원에 사용하려고. 근데 살짝 거짓말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에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은 공제받지 마세요. 그랬어요. 학원에서 쓸 거는 매입세 공제받지 말아라. 사업 두 가지를 하더라도. 아시겠죠? 공제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거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여기서 관련된 거라는 게 뭐냐? 이게 좀 토지는 면세인 거 아시죠? 토지, 금융, 보험이 다 면세지 않습니까? 그죠?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토지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관련된 거. 여기 나와. 주일에 이런 것들이 토지 관련된 거예요. 토지 말고 토지 관련된 거 하면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뭘까요? 자,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 토지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뭘까요? 자, 산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으려면요. 산은 임야예요. 임야에다가는 건축허가가 안 나.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가가지고 시에서 아마 할 겁니다. 가가지고 형질을 변경해야 돼요. 뭘로 하느냐?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변경하는데 그냥 해줄까요? 임야가 대지가 되면은 지가가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을 매겨요.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형질 변경에 관련된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돈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땅 형질 변경을 하는데 내가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에 보면은
토목 그 뭐죠? 형질 변경 이런 간판 그런 거 보셨나요? 측량 사무소 보셨죠? 시청 그 관공서 시청 주변에 가면은 무슨 형질 변경 뭐 이런 간판 측량 무슨 측량 뭐 이천 측량 뭐 분당 측량 이렇게 측량 간판이 있어요. 거기 측량사 분들이 거기서 건축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건축은 말 그대로 건축하는 거고 측량은 측량사는 또 좀 달라요. 측량사가 하는 전문 형질 변경. 그래서 만약에 뭐 설봉 측량에다가 맡겼다 우리 회사가 그러면 측량 회사에서 견적이 나오죠. 요거 해주는데 얼마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철거 비용. 철거 비용 공제받으면 안 돼요. 토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뭘 철거할까요? 대개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축사를 샀어요. 돼지를 키우던 축사를 사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땅을 사면 그 안에 그 동물 키우는 그 축사가 있겠죠? 그걸 다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 그러려면 뭐 2천 철거 이런 거 철거해주는 또 회사가 있어. 뭐 철거해주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 원이래. 그리고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100만 원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 아무튼 이 세 가지는 다 토지와 관련된 거예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무관. 이건 너무 당연하겠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을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매입세 공제해준다는 건 뭐예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거기에 쓰인 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회사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개 사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그 사업과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 그거를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다가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고요. 그때 발생한 매입세액도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에요. 업무 무관한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골프용품을 샀다. 또는 뭐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서 사용하려고 무슨 텔레비전을 샀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사업과 관련 없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 집에서 쓰는 거니까. 다음 기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이나 임차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입니다. 이 소형 승용차. 우리가 소형 승용차 하면요. 5인승까지 5인승. 죄송합니다. 아니, 5인승이 아니다. 소형 승용차가 몇 인승까지죠? 8인승. 네, 9인승부터는 승용차라고 안 합니다. 8인승까지에 관련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샀다든가 여기 구입, 임차, 렌트했다든가 유지, 거기다 기름을 넣었다든가 그런 것과 관련된 모든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아.
승용차에 대해서 굉장히 박합니다. 승용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가치세. 이 세금 제도에서 이 승용차 쪽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비영업용이라는 건 뭐예요? 영업을 하지 않는 소형 승용차예요. 그러면 영업을 하는 소형 승용차는 어떤 업종만 해당이 될까요? 택시회사, 렌트카회사, 자동차 운전학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니,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죠. 비영업용이 아니라 그 업종은 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택시회사가 택시 사는 것은 매입세 공제해줘요. 그 택시 사는 거에 대해서.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용으로 승용차를 사는 거에 대한 매입세는 공제해줘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건 뭐냐? 그런 업종이 아닌 회사에서 승용차를 사는 것은 다 비영업용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공제 안 해줍니다. 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거래처에 선물을 주려고, 구정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려고요.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5천만 원어치 샀어요. 5천만 원어치. 그러면 거기 세금계에서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이 500만 원 붙겠네요. 그렇죠? 500만 원. 500만 원 공제 못 받습니다. 왜? 접대 목적이니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못 받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한 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나서 매입을 해야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이런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여러분 원칙을 어떻게 배웠어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자라고 하면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오픈할 때는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그랬죠. 그게 사업자 등록 신청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딱 잘라버리면 부가가치세법을 잘 모르고 사업하는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가지고 이게 불만이 많아지더라 이겁니다. 불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를 줍니다. 넉넉하게 매입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여유를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자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고 오늘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23일인가요? 오늘이? 예. 나는 지금 사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10월 23일 날 1,000만 원어치 뭘 샀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 되겠네요. 예. 아직 사업자 등록이고 뭐고 안 했어요. 자, 그런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자, 그러면 10월 23일이면은 과세기간이 언제 끝나냐면 12월 31일이 2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12월 31일 지나고 20일 내에, 그러면 이날로부터 20일이면 1월 20일이 되네요. 내년 1월 20일. 예.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사한일. 여러분, 기사한일이라는 건 시작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10월 2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사한일은 10월 1일입니다. 2기니까. 그래서 7월 1일까지 역사는 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다 공제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10월 23일 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전에 7월 1일 이후 거부터, 자, 이날 딱 신고했어요. 이날 사업자 등록 내년 1월 20일 이 사이에만 아무튼 신고하면 이 사이 거 다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과세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20일까지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 안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 사람일까요? 예. 요 기간에도 몰라? 사업자 등록 받아야 매입세 공제 받는다는 것을 사업을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간을 늘렸어요. 대개 이제 이 과세기간 종료일쯤이 되면은요, 부가가치세 이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면 사업자들이 서로 막 챙깁니다. 세금계산서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뭐 연락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알게 되죠. 왜 서로 이렇게 뭘 해달라고 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라는 걸 신고해야 되는 거구나. 이때는 좀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20일 동안에 준비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요 기간 내에 좀 준비해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실무하고 아주 관련이 깊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입세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양식에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좀 키워볼까요? 아이고 키우니까 또 잘 안 보이고. 자, 그냥 말씀만 드릴게. 이게 지금 매출세액입니다. 685만 5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아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 이게 398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685만 원 일로 올라가 있죠. 398만 원 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매출세, 매입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요거 차감세, 요거 납부할 세액이에요. 맨 밑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들은 뭘 많이 늘리려고 그래요? 매입세액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죠. 예. 늘리려고 한다는 건 매입을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회사 혹시 매입한 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 안 받은 거 없나? 잘 따져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입을 하면 증빙을 잘 챙겨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줬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받든지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만 세금 계산서 같은 거는 깜빡하고 놓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매입을 했는데도 증빙이 없어가지고 매입세액이 사실보다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느냐? 사업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꼴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세금은 사실은 다 누구 거예요? 예, 고객 거예요. 고객 거. 내가 매입한 거는 나한테 파는 사람한테 주었던 거. 요 매출세액은 고객한테 받은 거예요. 고객한테 받은 것 중에서 내가 세금 부담한 거를 빼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만 있는 것이고 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내가 번 돈을 납부한다 이런 거에서 조금 아니다 하는 전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예. 부가가치세가 이게 금액이 커요. 왜냐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그 자체가 무슨 그 납부할 세금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은 그 외형이 많으면 부가가치세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내 돈이다. 내가 번 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고 납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나한테 물건 사간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세금이 있지. 근데 내가 사올 때 내가 납부한 세금은 빼주네. 내 건 없잖아요. 거기 안에. 예. 그런 셈이죠. 그래서 납세 의무만 이행을 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그래서 우리 세금계산서에서 거래징수라고 하는 게 뭐냐? 자, 거래징수가 아까 그겁니다. 거래를 하면서 우리 소비자한테 내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세금계산서 받았다는 걸 그 거래징수하고 거기다가 증빙을 주는 게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판매자가. 자, 보세요.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가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는 지금 거래징수가 되고 있다. 원천징수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 거래징수다. 거래 과정에서 징수가 된다 해서 원천징수하고 좀 비슷하죠. 예. 물건 거래할 때 바로 세금이 징수가 돼버려요. 여러분 원천징수는 뭐예요? 소득자가 월급을 받을 때 바로 징수가 돼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바로 징수가 돼요. 예. 근데 그 징수하는 사람이 국가냐? 아니에요. 사업자예요. 은행은 은행이. 또 내 봉급은 회사가. 이런 식으로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원초적으로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한다 해서 그걸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데, 부가가치세도 사실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가가치세에서는 거래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징수가 됩니다. 거래징수를 통해서 결국에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냐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돼 있다 하는 원리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세금계산서란 무엇이냐? 세금계산서는 그러한 거래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입니다. 이러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이에요. 예,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영수증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 영수증.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세금 계산서가 굉장히 중요한 증빙이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세금 계산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 전자 세금 계산서로 나누어집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는 두 매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매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파란색 잉크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두 매를 작성해 가지고 한 매는 공급자에게 주고 한 매는 공급하는 자가 보관을 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에 보면은 공급자용, 공급받는 자용 이렇게 써 있어요. 위에. 그래서 공급자용 거기에는 그 양식은 빨강 잉크로 인쇄가 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용 하면은 파란색 잉크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두 장을 작성해 가지고 그래 두 번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양식이 앞장에다가 빨강색에다가 쓰면은 뒤에 자동으로 써져요. 먹지 기능이 있죠? 파랗게 써지는 거. 그래서 한 장을 쓰면 두 개가 만들어져요. 작성이 되면 밑에 걸 뜯어 가지고 그 물건 사주는 소비자, 공급받는 자라고 해요. 공급받는 자에게 파란색은 교부를 해야 돼. 주어야 된다 이거죠. 공급받는 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공급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종이세금계산서인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우선 불편합니다. 이거 분실하면 어떻게 돼요? 예, 분실할 우려도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 대세는 전자예요.
전자. 그래서 뭐 나는 컴퓨터 전혀 쓸 수 없어. 이런 회사, 자그마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를까? 웬만큼 컴퓨터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하고 있다. 예. 별다른 프로그램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예.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제1의 전자공화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국세청 홈택스에 가면은 온갖 여러분들 이제 직장 다닐 때 뭐 연말정산 이런 것도 옛날에는 여기저기 가서 뭘 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다운만 받으면 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가지고 여러분 딱 다운 받으면 내가 카드 사용한 거, 내가 의료비 지출한 거, 내가 뭐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얼마고 뭐 이런 것들 국세청하고 다 전산이 연결돼가지고 집계가 다 돼 있어요. 그거 딱 출력해가지고 요새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회사에 그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그 인쇄해서 갖다 주면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도 회사가 프로그램 없어도 홈택스에서 다 발급이 가능하도록 공짜 프로그램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뭐냐?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 시스템을 거쳐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발급하는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가 아까 말한 대로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따로 뜯어서 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공급받는 자, 거래처죠? 네. 이메일로 발급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전송이 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딱 결제하면 국세청에 전송되듯이 전자세금계산서도 국세청 전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 전자로 전송이 일어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치는 전산설비 및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실할 우려가 없어요. 한번 딱 발행해 놓으면 가서 조회만 하면 돼요. 우리가 전자가. 예. 내가 만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했다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해가지고 우리 3, 4분기 2기 애정신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한 건 얼마 있지? 몇 건이 뭐지? 또 우리가 발급받은 건 어느 것이 있지? 가서 조회만 해보면 돼 있으니까 분실의 우려가 없고 너무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출 안 해가지고 손해보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는 잘못하면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네, 뭐 어떻게 공업판 밑에 넣어놨다가 어디 책상 청소하는데 그냥 쓰레기통으로 날려 들어간다든지 보관 잘못했다가 분실하는 일이 과거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다 전자로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의무 발급 대상자를 알아야 돼요. 의무 발급 대상자. 이러한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만 발급을 해라. 네, 대부분이에요. 첫째, 법인. 무슨 주식회사 하는 법인은 종이세금계산서를 쓸 수 없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 법인이 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해야 되고 개인사업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에서 여기 나오죠.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거 기억하세요. 3억 원.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단 2019년이니까 올해네요.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여기도 3억 원. 3억 원 이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과세 공급가액만 가지고 3억 원을 따졌어요. 과세 공급가액.
근데 이제는 면세까지 합쳐서 3억 원 이상입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마트를 해. 예, 동네에서 조그마한 마트를 하는데 과거에 3억 원 이상은 뭐였느냐? 과자라든가 뭐 이런 과색 파는 것만 3억 원 기준을 따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야채, 과일, 면세, 혹시 쌀을 팔았으면 쌀, 이런 면세 파는 것까지, 면세 공급가액까지 전부 합해서 3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면세를 의무 발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1년에 3억 원이니까 1년에 3억 원이니까 뭐 웬만큼 사업 개인 사업자 가만히 보세요. 웬만큼 좀 장사 좀 한다 그러면 다 매출액이 3억 원은 안 될까요? 매출액 한 3억 원. 그랬죠? 예. 마트를 한다고 보세요. 3억 원어치 팔면 이익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1년에 3억 원 팔면. 마트가 이익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동네에서 마트 한다. 한 30% 이익 남아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저 잘 모르겠는데 30% 나기도 힘들걸. 워낙 가격이 이게 저기 뭐야, 아무튼 뭐 30% 남았다. 야채나 이런 게 많이 남는데요, 이런 게. 근데 일반 뭐 과자, 뭐 음료수, 맥주 이런 공산품, 술은 좀 많이 남을지 모르겠어요. 술은. 자, 아무튼 평균 잡은 30%다. 그러면 3억 원에 30% 이익을 한번 따져 봅시다. 3억 원 곱하기 30%. 900만 원인가요? 9천? 9천 원이지, 9천. 9천은 벌어야죠. 그러면 마진이 9천인데 그 9천 가지고 9천이 다 사장님 걸까요? 마진 가지고 월세 내고 거기 또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했으면 월급 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럼 월세 내고 월급 주고 한 것이 뭐 한 3, 4천 원 안 나가겠어요? 아무리 못나가도. 예. 9천 벌었다. 그럼 3, 4천 월세하고 아르바비로 직원 급여로 줬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한 5천 납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런,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거의 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요즘은 대부분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자, 나는 3억 원이 안 돼. 예. 3억 원 안 돼. 우리 학원 같은 데도 3억 원 안 되거든요. 예. 3억 원 안 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학원은 마진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원료 들어가는 게 있나요? 뭐가 원료죠? 이까지 보면 얼마나 나와요? 예. 강사료가 원료죠, 말하자면. 강사료 인건비가 투입되는 거야. 근데 저는 제가 투입하잖아요. 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뭐 전기료, 뭐 여기 월세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정도 안 쓰는 사업자가 누가 있어요? 제일 큰 게 인건비인 거예요. 예, 인건비. 근데 내가 인건비야, 내가.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아무튼 내 얘기 할 거 없고. 하여튼 그래서 3억 원이 안 돼요. 3억 원이 안 되는데 저는 전자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전자계산서를. 네. 제가 이제 무슨 이천 일자리 센터다, 뭐 세일센터다 이런 거 수업 위탁 받아가지고 하고 나면, 예,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요. 그러면 계산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자로 딱 발행해요. 3억 원도 안 되는데 왜 발행을 하지? 제한이 없어요.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의 발행은 의무 발행자는 반드시 발행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안 되더라도 3억 원이 안 되고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누구나 어떤 사업자든지 다 발행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는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 발급자가 아닌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 세금계산서나 전자 계산서 발급 가능하다. 이걸 알고 계셔라. 그래서 전자 계산서는 그 면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고 전자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전자 세금계산서는 발급 명세를 전송해야 돼. 누구한테 이것을 발급했다라는 걸 발급 명세라고 그래요. 그거를 전송해야 돼요. 언제까지 전송하냐면은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겁니다. 국세청장이라고 했지만 뭐 국세청장이 국세청이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그 시스템으로 했다 그러면 그날 0시, 0시에 다음날 0시가 되겠군요. 다음날 0시에 자동으로 전송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음날까지 발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것을 수동으로 할 거예요. 수동으로. 전송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전송하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하도록 시험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메뉴를 딱 찾아가 가지고 수동으로 전송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거.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부실 기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세금계산서를 부실 기재하면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의적 기재사항은 이건 부실 기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요것은 부실 기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겁니다.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필요적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 그냥 필수적이라고 했으면 좋을 거예요. 필수적. 필수 입력사항이에요. 이 필수 입력사항을 누락했거나 아니면 잘못 입력하면은 그것은 부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되어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공급하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성명과 명칭이 되겠습니다. 공급하는 자, 즉 판매자예요. 판매자 등록번호. 아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번호가 나와요. 네, 등록번호, 성명, 명칭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두 번째,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등록번호가.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과표니까 반드시 공급가액이 있어야 되고 부가가치세액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날짜가 하나 있는데 작성연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성연월일 이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공급할 때. 원칙이.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여기 한 줄밖에 없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이니까 원칙 알아두세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판매했으면 오늘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라는 것은 여기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도 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 규정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뒤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때 제가 덧붙여서 설명할 테니까 우선 원칙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뒤에 영수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영수증 하도록 하겠습니다.